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언더슈팅을 주고 반등했다가 재하락했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비슷한 형태의 초반 언더슈팅 후 반등, 그리고 하락 지속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떻게 도루묵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제는 장기, 단기 금리 모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내렸을까요? 심지어 유가도 하락했는데 말이죠. 시장 하락이 본질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나스닥 매도 포지션은 5계약 그대로 보유 중인데, 한 계약은 14,633에 청산을 걸어놨어요. 근데 체결이 되지 않은 채 주말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하였으나 예상보다는 하락폭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320선 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올해 들어 바뀐 제도인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 대비 15분 일찍 개장하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개장 후 처음 15분 동안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려 2,200억이나 매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딱 9시 2분까지 그렇게 매수했고, 그 뒤로 바로 매수를 매도로 뒤집으면서 10시 15분까지 외국인들은 7천억가량, 7천억 원가량 선물 매도를 집어던지게 됩니다. 선물 7천억 매도면 뭐 1조도 아니고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는데, 매수를 매도로 뒤집었다는 것, 그리고 약 1시간 만에 그러한 대량의 매도를 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강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옵션 시장에서 난리브루스가 있었죠. 오늘 선물 시장이 기록한 320 이하의 가격은 12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되고 나서 신저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롤링 다운 헤지의 수요가 적잖게 들어왔고요. 특히 일부 개인 투자자들 중 뭐 단순 양 레이쇼 스프레드를 잡거나 이른바 베제라 숏스트랭글을 잡는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이 배를 째는 그런 날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장이 하락에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코스피 옵션 시장에서 나름 의미 있는 거래를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은 뭐 썰을 풀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묻지마 숏스트랭글이 진짜로 배를 짠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V코스피 지수가 이제 20포인트 넘겼다가 도로 내려왔죠. 한번 볼까요? 아이고. 네. 여기 이제 V코스피 지수인데, 이게 20포인트 넘었다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배를 짠 겁니까? 뭐 라떼는 말이야 소리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풋옵션 상한가도 경험해봤고, 뭐 콜옵션 전 종목 상한가, 뭐 선물 상한가, 하한가 이게 다 경험해봤거든요. 또 선물이 뭐 주문 실수로 한호가에 10만 개가 넘게 쌓이는 것도, 또 그게 다 체결되는 것도 경험하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래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쇼나 뭐 스트랭글 이거 보수적인 투자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책으로 써도 될 만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차피 이런 책은 팔리지도 않겠죠.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V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위로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해외 변동성 지수는 전부 다 22위거든요. 우리 시장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장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뭐 앞으로 얼마가 더 떨어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선 선물 미결이 하루에 9,840계약이 증가를 했죠. 이게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뭐 1조 넘는 선물 매도 싸우면서 종가 저가로 밀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선물 미결이 증가한 구간이 오전에 그 외국인이 선물 매도 7천억 나올 때 요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를 제외하면은 선물 베이시스가 전일보다 더 개선됐죠. 그래서 하락이 강도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것이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량은 점점 줄어서 점심때는 뭐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2천억 환매가 들어와서 반등 나온 거죠. 또 종가 무렵에도 선물이 일부 청산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일 외국인이 선물 순매도는 1,500억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결이 그대로 9천 계약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서 롱도 잡은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100억 원이 넘는 풋옵션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풋옵션 외가격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좀 익절한 것으로 봐요. 올해 내내 있었던 기술자단에서 특정 범위 바깥의 외가격 풋옵션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량으로 매수한 외국인들이 있다는 얘기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근데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둔 게 아닌가 해요. 아쉽게도 그 카운터파티는 대부분 개인이었고, 이번에 개인이 아주 강력한 싸대기를 맞은 셈이에요.
최근 시황에서 지수의 상단이 단단히 막혀 있고 하단은 307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2300을 살짝 깨는 수준에서 막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이 포지션 롤링 다운에서 이 시장은 아이고 이거 잔존 기간 고려하면 2200포인트까지도 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단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스마일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시장 진정한 배째라는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또 매수했죠. 규모 자체는 뭐 의미 있는 수준 아니에요. 근데 전체 시장으로 보면 지금 이 하락은 글로벌 하락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그 노미의 그 배터리 브라더스 부작용으로 인한 언더슈팅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무슨 생각으로 배터리를 날렸고, 또 이 놈의 제가 이거 또 B 소리는 제가 아직 못하겠고 자막으로 대체할게요. 이거 이 SDI라는 이놈, 이 배터리 설거지 담당했죠. 이거 돈 받으면서까지 했단 말이에요. 참, 그래갖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더 밀리고 있다라고 봐요. 여담 하나 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김두용 구은미 대표의 그 땡땡땡 회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2006년에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의 투자 전략이 참 제가 마음에 들어갖고 시딩을 해보려고 했더니 허들을 높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엔 또 아예 더 이상 외부 자금 받지 않겠다 했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곧 시장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태도죠.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다른 뭐 브레인이라든지 뭐 땡땡땡도 많았잖아요. 뭐 그런 회사들 그 수탁고 늘려서 그 운영보수 받으려고 참 그런 부도덕한 짓 하면서 뭐 몇 가지 종목들 땡기고 칠공주 만들고, 야,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이 M 회사는 정말 훌륭한 회사였던 거예요. 자,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은 하단을 뭐 종합주가 지수 2200포인트까지 확장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 하락은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반발 매수는 반발 매수일 뿐이죠. 특히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하락분, 요걸로는 매수를 논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에요. 시장 하락이 급하면 급할수록 빠르게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급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간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22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2200포인트 근접하면 저는 장기물로 푸드옵션을 매도할 계획이에요. 그때쯤이면 변동성도 아마 20포인트 중반에서 후반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베가와 세타 모두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핵심은 이 자리에서 급반등 노리고 매수? 이건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빠르게 하락하면 빠르게 하락할수록 반등은 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틈에만 기다리는 것이 좋지 그 전까지 추세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주가 지수 2200포인트에 도달하면 그때는 좋은 종목을 진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때는 장기 월물로 풋옵션 팔면서 좋은 종목 한번 줍줍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나도 2200 가면 살 거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2200포인트 가시면 사실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이미 저 위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이죠. 또 그 2200 가면 두려워요. 저는 올해 여름 시장이 레벨업을 한 줄 알고 롱을 질렀다가 8월에 롱 꺾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거 올해 우리 시장은 장사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에 계속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우리 시장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그렇게 보진 않아요. 벌써 괜찮은 종목들 하나 둘씩 보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매크로를 보고 파생시장을 보는 사람인데 아직 언더슈팅 다운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했던 자리 뭐 2300이든 2400, 2200이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집어 던질 때 그때 용기를 내서 쳐질러야지, 지금 이렇게 어중간하게 술술술 하락하는 거, 이런 장에서는 사실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한 22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 유니버스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다운 나온 뒤 뭐 제대로 반등 한 번 없이 줄줄 흘러내렸죠. 유럽 증시 하락 이유에 대해서 뭐 여전히 뭐 전쟁 리스크가 남아있다든지 고금리 상황 지속, 이런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저는 채권 시장이 반등하고 골드도 2000달러 넘겼다 내려왔고 또 기름은 마이너스 1% 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종가 저가로 처박혔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붙고 있는데, 요거는 그 UKX 인덱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얘기하죠. 이거는 FTSE 100 인덱스예요. 영국 증시죠. 최근에 영국 증시가
유럽 하락하고 미국 하락한 거에 비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게 4월 만에 부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도 똑같죠? 일본도 하락했죠? 또 유럽도 하락하고 미국 하락하고 이게 다 각자의 이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글로벌 증시가 한꺼번에 움직인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변동성 상승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자, 또 오랜만에 이거 좀 차트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제가 이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이 영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선 위에서 올라가 있었다가 이게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럭셔리 주식도 좀 볼게요. 알고 계시는 에르메스 계속 힘 못 받고 있죠. 또 루이비통 마찬가지죠. 그 리슈몽 아유 답 없죠. 그리고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맛이 가고 있는 로레알도 볼게요. 로레알도 이제 꺾이고 있어요. 자, 이러면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변동성 지수는 오늘도 올라서 이제 23.3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요건데 물론 이제 음봉 맞긴 했는데 지수는 종가 저가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이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옵션 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어서 지수가 점진적 하락이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폭락을 좀 간신히 방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방어를 위해 매수한 포지션을 한 차례 쫙 집어 던지고 나서야 반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한번 윗꼬리 한번 쫙 크게 만들어줘야만 지수의 바닥이 나오는 것이지 이거 하나 나왔다고 지수 바닥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채권 중심으로 연속해서 반등 나오고 있죠.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은 올해 그 2달 남은 동안에 위험 자산의 익스포저 가져가서 뭘 어떻게 만회하려기보다는 그냥 단기 채권에 비벼보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에 비하면 장기 채권은 얼마 못 올랐죠. 투텐 스프레드 볼까요? 여기 2년 10년 스프레드인데 계속해서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기 채권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장기 채권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걸 또 달리 얘기하면 지금 투텐 스프레드가 정상화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 채권 투매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며칠 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브 인덱스 올렸는데 그때는 제가 그 무브 3개월 포워드로 올렸어요. 그거는 3개월 단기 국채에 대한 변동성 이게 아니에요. 3개월 포워드 이면은 2년, 5년, 10년, 30년 국채 옵션 중에서 3개월 뒤에 만기가 되는 옵션을 가지고 변동성을 산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브 인덱스는 현재의 채권 변동성이고 무브 3M, 3months 인덱스는 3개월 뒤에 채권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제가 두 개 비교한 게 그걸 지웠네요. 이건가? 네. 이 두 개 비교해 봤는데 3개월 또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는 단기 변동성이 먼저 튀죠. 그냥 장기는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장단기 모두 다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채권시장 패닉은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진정한 채권시장 패닉은 요 투텐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나서도 튈 경우, 즉 장기 채권이 투매가 나올 경우 이 무브 인덱스가 진짜로 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 통화시장에서 엔화는 끝끝내 150엔을 못 넘겼어요. 계속 150엔에서 못 넘기고 있는데 한편 유로에는 계속 오르고 있죠. 다음 주에 20이 있고 또 다다음 주에는 FOMC가 있어서 진정한 방향성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통화시장은 조용한 편이었고 또 기름시장 또한 유럽 세션까지만 해도 나름 버티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차익 실험 맞았죠. 그래서 브렌트 기름은 그냥 92달러 지키는 선에서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전쟁 리스크보다는 변동성이 큰 고위험 자산, 이 기름 같은 이런 원자재들 이런 거 다 치워버리겠다는 캐시 is king 이 동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유럽이 밀리든 말든 나스닥 선물 기준 14,500포인트, 14,850포인트 선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출발을 했어요. 개장 후에 어마어마한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압력으로 콜옵션 매도와 현물 매도가 쌓이자 결국 30분 만에 항복이 시작되면서 지수는 유럽 마감 때까지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변동성이 폭발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겠지만
오전장에 콜옵션 매수를 한 쪽에서 유럽 마감 후 반등하자 이제야말로 바닥 찍었다고 생각하면서 S&P 4,300포인트 회복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장에 상승폭 모두 반납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 콜옵션은 세타에 눌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변동성 기관물 커브는 각각 1일, 9일, 28일이 모두 20포인트 초반에서 플랫해졌어요. 볼게요. 네, 요거는 원데이 20.71, 9데이 20.76, 그리고 28일짜리 21.71. 즉 단기 변동성도 다 20포인트대, 중기도 20포인트대, 장기도 21포인트. 변동성 안 터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장이 추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변동성 폭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S&P 500 지수의 변동성인 빅스에 집중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변동성인 VXN은 관심이 덜한 편이에요. 올해 3월 이후 나스닥 100 지수가 S&P 500 지수를 압도적으로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면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요 볼게요. 이 VXN 지수가 의미 있게 돌고 있어요. 요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아직은 모두들 던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시장이 던지기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면 나스닥의 그 매니피션트 7 종목들도 얼마든지 맛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별 종목 이야기를 좀 하면 ARM 홀딩스가 $50 깨고 마감을 했어요. 또 오라클도 마이너스 5% 쳐맞고 중요한 주식들이 하나둘씩 망가져가고 있는데 금융주들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올라간 줄 알았지만 JP모건 1.6%또 빠졌죠. 이 채권이 반등한 거 관계없이 맛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캐터필러, 디어 이런 굴뚝 주식들도 부러지고 있고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변동성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OT 리포트를 볼 텐데요. 이게 화면이 너무 많이 열렸네. 다시 열게요. COT 리포트를 조금 느리다. 요거죠? 볼게요. 자, 보면 이제 롱이 이제 9,000 계약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숏이 22,000 계약이 손절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장이 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요거는 10월 17일까지 기록이에요. 그때까지는 지수가 이제 S&P에 보면 요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까지는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10월 17일까지는 이때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기록은 뭐 당연히 숏이 손절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사흘간의 기록은 다음 주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COT 리포트가 진짜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방향성이 막 뒤집힐 때는 롱 손절 싹 나왔죠. 그러나 숏은 아직 제대로 안 쌓였다고 봐요. 다음 주에 누른다. 그럼 그게 진짜 숏이 되겠죠. 그래서 손절이 거듭되면 향후에 진행될 추세의 파워를 더해주거든요. 본격적인 변동성 상승이 개별 종목들 뭐 200일선 하회에 대한 가속도를 더해줄지 이거를 다음 주에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매니피션트 세븐들마저 시장을 받치지 못한다? 그러면 많이 걱정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선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20포인트대에 안착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아직 변동성이 20포인트 못 넘겼죠. 그래서 조금 더 변동성 상승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선물지수 302포인트에 대한 하단 배리어가 지금 롤링 다운 됐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끝까지 하락 나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반등은 꽤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중이 고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요. 시장이 변동성을 죽이면서 얌전한 상승을 하기보다는 그건 조금 시기상조라 보고 특히 코스닥 시장은 이 자승자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좋은 종목들을 주워 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이 돌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올해 여름에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가 붙었던 종목들만큼은 진짜 최대한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하지만 나스닥 16,000포인트의 밴드 하단에서 또 지지고 복구할 가능성이 있죠. 월요일에 일정 부분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변동성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숏 포지션 조금 줄일 생각인데요. 11월 첫째 주에 FOMC 이벤트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2주 남았으니까 방향성을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14,600포인트 또 위아래 등락 거듭할 것 같은데 그러나 15,000, 뭐 16,000, 뭐 이거는 좀 끝났다고 봐요. 높아진 변동성은 곧 낮은 레버리지로 뭐 장중 매매나 포지션 매매하기에 좋은 시장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변동성 올라갔으니까 이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당장은 물려도 롱보다는 숏 쪽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파생시장 참여자보다 주식시장 참여자가 훨씬 많죠. 또 자본시장에서 롱마인드를 가는 것이 숏마인드를 간 보다 훨씬 유리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매크로에 관심이 없다거나 해지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작은 관리만큼은 확실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 어려운 기간들을 생존할 수 있어요. 또 이 기간 동안 생존하게 된다면 또 큰 수익을 거둘 때가 와요. 아무튼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